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은성그룹의 본사, 은성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체온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은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연회. 천장을 수놓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부딪혀 수만 개의 별이 되어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상큼한 향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성공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중앙 무대 위, 은성그룹의 신화, 그 자체인 강태환 회장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적당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오히려 그의 연륜과 카리스마를 더해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장내는 숨을 죽였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손짓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3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은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의 30년은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연회장 뒤편, 화려한 인파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회색 코트, 여러 번 꿰맨 듯한 가방끈을 움켜쥔 하얀 손. 그녀의 얼굴은 오랜 고생에 지친 듯 창백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먹이를 관찰해온 맹수처럼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무대 위의 강태환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강지우. 그녀는 이 철옹성 같은 곳에 들어오기 위해 몇 달을 준비했다. 청소 용역업체 임시 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수십 개의 CCTV 동선과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외웠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강태환 회장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무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지유는 움직였다. 그녀는 유령처럼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누구도 그녀의 초라한 행색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길을 비켜주기 바빴다. 그녀의 존재는 이 화려한 공간의 오개티, 빨리 사라져야 할 얼룩 같은 것이었다. 경호원들이 마침내 이 이질적인 존재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우는 마지막 테이블을 지나 무대 바로 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가장 가까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무대 위 강태환 회장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당황한 기색 없이 연설을 마무리하려 했다. 앞으로의 30년은 국민과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작게나마 증폭되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였다. 회장님,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했다. 거대한 그랜드 볼룸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손, 담소를 나누던 입술, 모든 것이 그대로 정지했다. 오직 수백 개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미친 듯이 터져나오며 이 비현실적인 순간을 역사에 새기고 있었다. 회장님 지우는 다시 한번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오랜 세월 억눌러온 한이 뒤섞여 있었다. 제 어머니, 윤수일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제 아버지, 강태환 회장님이십니다. 무대 위, 강태환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언제나 여유롭고 모든 것을 통제하던 철의 군주.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숨을 쉬지 못했다. 마치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망령이
가장 찬란한 순간에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한 사람이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진우 이사. 그는 강태환 회장의 오른팔이자 은성그룹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모두가 경악과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허리에 찬 무전기에 대고 나지기.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코드레드, 비플랜 실행. 저 여자를 끌어내. 조용히.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대 양옆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그들은 훈련된 움직임으로 지유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거 놔놔요. 들으세요. 강태환 회장님, 당신은 진실을 피할 수 없어요. 지유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순간도 강태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회장님, 저 여자의 주장은 사실입니까? 숨겨둔 딸이 있었던 겁니까? 다둔 윤수희라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수라장이었다. 최진우 이사가 재빨리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에 유감을 표하는 듯한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이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방금 전의 소동은 명백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의 돌발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저희 은성그룹의 명성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 경찰에 인계하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동요하지 마시고 행사를 계속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장내의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고 직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파문은 시작되었다. 지우는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와 비상계단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거친 손길의 팔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성공이었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의심이라는 독초는 강태환의 완벽한 왕국,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한편 무대 뒤편의 대기실, 강태환 회장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물잔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무대 위에서 연설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진우 이사가 조용히 들어와 문을 닫았다. 회장님, 일단 수습했습니다. 여자는 별관에 격리 조치했고 언론은 통제 중입니다. 강태환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유리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통제, 최 이사. 이게 통제된 상황으로 보이나 내 30년 공든탑이 저 미친년 하나 때문에 무너질 판이야. 그 계집애.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아니, 그 전에 그 계집애의 뒷조사부터 다시 해. 뼈 한 조각,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털어와. 윤수희. 감히 그 이름을. 그의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다.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였다.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흔적이었다. 그런데 그 과거가 딸이라는 끔찍한 모습으로 되살아나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최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섬뜩한 빛이 스쳤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전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속보는 은성그룹 30주년 기념식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도배되었다. 의문의 여성. 은성그룹 강태환 회장에게
친부 주장 파문. 20년 전의 여인 윤수인은 누구인가?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강지우는 차가운 구금실 바닥에 앉아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은성타워 최상층.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빙하의 심장부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떤 빛도 투과시키지 못할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환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똑, 똑, 똑. 불규칙한 소음은 그의 심장 박동처럼 불안정했다. 최진우 이사가 소리 없이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보고 드립니다. 여자는 현재 용산서에 있습니다. 경범죄로 처리하여 언론 노출 없이 조용히 빼낼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강태환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최진우에게 밀었다. 강지우의 신상 명세서였다. 비서실에서 일시간 만에 긁어모은 표면적인 정보들이었다. 나이 30, 최종 학력 고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전전, 주소는 마포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특이사항 없음. 이게 다야 강태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고작 이런 하찮은 인생이 감히 내 앞에서 아버지를 운운해. 아마 돈이 목적인 듯합니다. 회장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서 거액을 뜯어내려는 흔한 수법입니다. 최진우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강태환은 코웃음을 쳤다. 돈이라. 좋아. 돈으로 시작했으니 돈으로 끝내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용단처럼 깔려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다. 왕에게는 그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부와 권력이 있었다. 최 이사, 그 여자에게 가서 제안해.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줘. 그녀의 입을 영원히 닫을 수 있는 금액으로. 다시는 내 눈앞에, 아니,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윤수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타나지 않도록. 그의 눈이 번뜩였다. 만약, 아주 만약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20년 전처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진우는 짧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그에게 강지우는 처리해야 할 업무에 불과했다. 몇 시간 후 강지우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은성그룹은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낡은 코트깃을 여미며 경찰서 계단을 내려왔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최진우의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 타시죠. 강지우 씨,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우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는 그녀의 서류상 주소지인 마포구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건물들, 좁고 어두운 골목길. 최진우는 차창밖 풍경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주제에 감히 은성그룹의 회장을 상대로. 차가 멈춘 곳은 칠이 다 벗겨진 낡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이었다. 최진우는 지우를 따라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302호. 녹슨 철문 앞에서 지우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최진우는 안으로 들어서며 집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예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한눈에 들어오는 좁은 원룸,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작은 창문, 손때 묻은 낡은 가구들, 가난과 절망이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공간이었다. 지우는 태연하게 작은 주방으로 가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다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을 낡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강지우 씨, 최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제거된 채였다. 회장님께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의 소동은 없었던 일로 하죠. 이 돈은 회장님의 작은 성의입니다. 10억입니다. 이걸로 새 인생을 시작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과거는 모두 잊고. 그는 지유가 놀라거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이거나 혹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유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돈가방을 한번 흘깃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경멸과 조소가 섞인 웃음이었다. 10억이라 대단하네요. 제 어머니의 목숨값. 그리고 제가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고작 그 정도 가치였군요. 최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지?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지우는 끓인 물을 낡은 컵에 따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뀌어 있었다. 연회장에서의 절박하고 처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목소리였다.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건가? 강태환 회장의 충실한 개니까. 최진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네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잊었나? 지우는 컵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돈가방 옆에 컵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최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 앞에서 최진우는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먹이사슬의 위계가 뒤바뀌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여긴 제 진짜 집이 아니에요.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무대장치일 뿐이죠.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최진우 이사님, 당신이 그토록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진실을 보여드릴 테니. 최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오기가 그를 자극했다. 그는 이 게임의 판을 짜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믿었다. 좋아. 안내해. 지우는 코트만 걸친 채 다시 밖으로 나섰다. 최진우는 돈가방을 닫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건물이었다. 하지만 지우가 카드키를 대고 17층의 한 오피스텔 문을 열었을 때 최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첨단 장비로 가득 찬 거대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통신 기록, 은성그룹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실시간 동선이 표시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여러 대의 서버가 조용히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태블릿이 펼쳐져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강태환 회장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인물 관계도와 사건 연대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최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년간 국정원이나 검찰 특수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의 시스템이었다. 고졸에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던 여자라고 서류에 적혀있던 강지유의 인생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개인이, 그것도 혼자서 꾸몄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지우는 익숙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중앙 모니터에 한 여성의 사진이 떠올랐다. 지적이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윤수희였다. 제 어머니. 윤수희.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적인 신소재 연구원이셨죠. 지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은성그룹의 초석이 된 반도체 신소재 기술. 노바머티리얼의 진짜 개발자이시기도 하고 최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바머티리얼은 강태환 회장이 직접 개발했다고 알려진 은성그룹의 1급 기밀이자 성장의 발판이 된 기술이었다. 20년 전 어머니는 과로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지우는 화면을 전원했다. 20년 전의 경찰 조서와 부검 결과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하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진우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최진우 이사님,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강태환의 딸이라는 하찮은 타이틀도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진실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모니터 속 강태환의 사진을 가리켰다. 강태환 회장이 어떻게 어머니의 연구를 훔쳤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당신과 강태환이 20년 동안 묻어버린 그날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 제 어머니의 유비 앞에 바칠 겁니다. 그녀의 선언에 최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돈을 노린 협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덤벼드는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 선포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존재가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영리하고 잔인할지도 모르는 복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진우는 아무 말 없이 오피스텔을 나섰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강태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우 이사의 보고를 받는 내내 강태환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턱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지에 침입한 해충을 어떻게 밟아 죽일지 계산하는 차갑고 무자비한 살이었다. 그 여자의 오피스텔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은성그룹 전체를 타겟으로 한 작전 본부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우리 그룹 관련 데이터, 임원진 프로필, 심지어 비공개 프로젝트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강태환의 심기를 긁기에 충분했다.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놓인 샌드백으로 걸어갔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장갑도 끼지 않은 맨주먹으로 샌드백을 치기 시작했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전쟁을 하자는 거군. 강태환이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관자놀이에 핏대가 좋아. 전쟁을 원한다면 지역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그는 주먹질을 멈추고 최진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언론을 움직여. 우리가 가진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를 총동원해 그 계집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사기꾼, 정신병자, 돈에 미친 꽃뱀으로 만들어 대중이 그 애의 말은 단 한마디도 믿지 않도록 오히려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강태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 애의 과거를 이잡듯 뒤져서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 없으면 만들어. 돈으로 증인을 사고 전문가를 매수해 그 애가 숨쉴 공간조차 없게 만들어버려.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자비를 구걸할 때까지 몰아붙여. 알겠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권력이라는 이름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목표는 단 하나. 강지우라는 개인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대한민국은 강지우라는 이름으로 뒤덮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일간지 대한일보는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강지우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었다. 단독, 은성 스캔들, K양. 상습적인 거짓말로 학창 시절부터 고립돼.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었다. 익명의 동창 A씨의 인터뷰를 빌려 그녀가 학창 시절부터 없는 사실을 지어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으며 부유한 남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는 그녀의 행동이 연극성 인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 점심시간. 주요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강지유의 실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내보냈다. 카메라는 그녀의 위장용 거처였던 마포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을 비추며 가난한 환경이 그녀의 비뚤어진 욕망을 키웠다고 암시했다. 은성그룹에게 돈을 받고 인터뷰에 응한 이웃 주민은 밤마다 이상한 남자들이 드나들고 늘 돈 문제로 시끄러웠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 온라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강지유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심지어 과거에 일했던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공개되었다.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과 성희롱적인 댓글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관심받고 싶어서 대기업 회장한테 몹쓸 짓하는 X,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돈 떨어지니까 별짓을 다 하네. 강지우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자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강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 작전본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와 영상, 악성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물론 대포폰이었다.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살해,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1초에 수십 개씩 쌓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다. 대한일보, 은성그룹, 홍보자금, 월 2억 수령, 편집국장 차명계좌 확인, JBS 방송사, 보도국장, 최진우 이사와 월 1회 정기회동,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 내역 확보, 온라인 여론조작, 은성그룹 자회사 블루에드가 주도, IP 추적 완료. 강태환과 최진우는 그녀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들의 무기와 인맥, 그리고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지우에게는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예상대로군. 에우, 지우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린 큰 그림의 일부였다.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적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적은 오만해지고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며칠 후 지우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며칠간 씻지 않은 듯 초췌한 모습으로 오피스텔을 나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지우는 그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겁에 질린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가까운 경찰서였다. 그녀는 민원실에 들어가 자신을 향한 온라인상의 살해 협박과 신상 유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녀는 경찰관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이 모습은 잠복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는 어김없이 그녀의 소식이 보도되었다. 궁지에 몰린 K양, 피해자 코스프레, 경찰의 협박 신고, 앵커는 마치 그녀를 조롱하듯 말했다. 거짓말로 시작된 스캔들의 주인공이 이제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강태환 회장에게 보고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곧 백기를 들고 찾아올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태환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아주 좋아. 숨통을 더 조여. 애가 기어다니면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멈추지 마. 강태환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짜놓은 거대한 그물에 걸린 작은 물고기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시간 강지우는 자신의 작전 본부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TV 화면 속 경찰서에서 떨고 있는 자신의 연기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TV 화면이 아닌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경찰서에 가서 미끼를 던진 동안 그녀가 심어놓은 프로그램 하나가 조용히 임무를 완수했다. 은성그룹의 자회사인 블루에드의 내부 서버. 그곳에서 흘러나온 데이터 하나가 복호화를 마쳤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엑셀 파일이었다. 온라인 여론 대응팀, 비용 정산 내역. 파일 안에는 수십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그리고 그들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강지우를 비난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댓글 부대의 활동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은성그룹의 비자금 계좌였다.
강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걸려들었어. 한여. 강태환과 최진우는 거대한 성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성벽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단단한 주춧돌 밑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 주춧돌 하나를 빼낼 시간이었다. 세상이 강지우라는 이름에 대해 떠드는 동안 정작 강지우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완벽한 방음시설을 갖춘 외부의 소음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고요한 심해와도 같았다. 모니터 속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은 이제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 혼란을 방패 삼아 진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주 모니터에는 20년 된 경찰 사건 파일이 떠 있었다. 변사 사건 보고서. 무윤수의 파일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폐기 직전의 자료를 빼내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과 위험이 필요했지만 지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디지털로 변환하고 자체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으로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교차 검증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인간의 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불일치와 패턴의 오류를 그녀의 알고리즘은 무자비하게 찾아내고 있었다. 첫 번째 모순점, 사망 추정 시각. 부검의의 소견서에는 사망 시각이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통신 기록에는 윤수희의 휴대폰으로 오후 11시 30분에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다. 과로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연구원이 자살 직전에 택시를 부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두 번째, 모순점, 최초 목격자의 진술. 연구소 경비원이 최초 목격자였다. 그의 첫 진술은 오후 10시경 윤수희 박사의 연구실에서 웬낯선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식 조서가 꾸며질 때 그의 진술은 피곤해서 잘못 본 것 같다로 번복되어 있었다. 진술을 번복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첫 진술은 그렇게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사라진 증거. 사건 현장 초동조사 기록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서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연구노트 발견. 윤수희의 평생의 업적이자 당시 개발 중이던 신기술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그 노트. 하지만 그 노트는 증거물 목록에서 누락된 채 행방이 묘연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는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며 연결고리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모순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의 서명을 발견했다. 담당 형사 김민석 경사. 진술 번복 조서에도, 증거물 누락 보고서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자살이라는 성급한 결론으로 마무리된 최종 보고서에도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모두 쥔 사람이었다. 지우는 즉시 김민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는 윤수희 사건이 종결되고 3년 뒤 갑자기 경찰복을 벗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동기들에 비해 월등했던 그가 불명예스럽지도 않은 방식으로 갑자기 퇴직한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지금은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지우는 다음 날 새벽 소형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다. 화려하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으로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지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김민석의 집은 낚시터 근처에 있는 낡은 단층집이었다. 그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지유가 찾아갔을 때 그는 마당에서 호미로밭을 갈고 있었다. 20년의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고 한때는 날카로웠을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흐릿해져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김민석 전 형사님 되십니까? 남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유를 쳐다보았다. 누구요? 제 이름은 강지유입니다. 20년 전 마포연구소에서 돌아가신 윤수희 박사의 딸입니다. 윤수희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민석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호미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지우를 쳐다보더니 거칠게 소리쳤다. 난 할 말 없소. 그 사건은 이미 다 끝나서 돌아가. 그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지우는 닫힌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서서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차 안에서 김민석의 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지우는 소리 없이 나타나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멀찍이서 따라다녔다. 낚시터에도 마을 시장에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 자체로 김민석에 있고 싶었던 과거를, 그가 묻어버린 죄책감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김민석이 먼저 폭발했다. 낚시터에서 혼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그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지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지우는 그때까지와는 달리 차에서 내려 그와 마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괴로운 건 제가 아니라 형사님이겠죠. 20년간 진실을 외면한 대가 무슨 진실 자살이었어. 증거도 명백했고 그랬을까요? 방장 지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팩트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1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밤 11시 30분에 택시를 불렀더군요. 자살할 사람이 왜 택시를 부를까요? 김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초 목격자는 밤 10시에 연구실에서 남자가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 왜 번복하도록 압력을 넣으셨죠? 그건 그 자가 헛것을. 어머니의 연구 노트는 어디 있습니까? 반한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증거물 보관실에서 마지막으로 그 노트를 가져간 사람은 형사님이었습니다. 반납 기록은 없고요. 그 노트 누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까? 은성그룹이었나요? 김민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20년간 굳어있던 그의 양심을 헤집고 있었다. 그는 이 젊은 여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한 유가족의 원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날카로운 수사관의 집요한 신문이었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만. 제발 그만해. 그는 낚시터 옆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다. 위에서 누르는데 어쩔 수 없었어. 마포서장부터 청장까지 전부 한 통속이었어. 그냥 조용히 덮으라고. 일개경사인 내가 뭘 어쩔 수 있었겠나.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때 덮지 말았어야 했는데. 매일 밤 꿈에 그분 얼굴이 나왔어.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한참을 울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고해진 갈색 수첩이었다. 공식 수사 기록 파일이 아닌 그가 개인적으로 기록했던 수첩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지우에게 내밀었다. 공식 기록에는 차마 남길 수 없었던 내 의심들을 적어놓은 일지 같은 거요.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때 비겁했어. 힘이 없다는 핑계로 진실을 외면했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어. 아마 당신이라면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지우는 말없이 수첩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딱딱했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녀가 수첩의 첫 장을 넘겼을 때 빛바랜 잉크로 쓰인 윤수희 변사 사건이라는 글자와 함께 나측은 어머니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강철 같았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수첩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낸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유의 오피스텔은 이전보다 더욱 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욕하는지, 강태환이 또 어떤 공작을 펼치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 그녀의 모든 세상은 이제 낡은 갈색 수첩 한 권으로 수렴되었다. 김민석 전 형사의 수첩. 2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너덜너덜한 종이 위에는 공식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진실의 파편들이 피처럼 번져 있었다. 지우는 특수 스캐너를 이용해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했다. 잉크의 농도, 필압의 변화, 미세하게 번진 흔적까지. 그녀는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만들었다. 수첩의 내용은 김민석의 고뇌와 의심으로 가득했다. 10월 14일 구 윤수희 부검장관. 부검인은 목의 상처 외 특이사항 없다고 결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손목 안쪽에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음. 전형적인 저항은. 부검인은 왜 이걸 못 본 척했나? 혹시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건가? 10월 17일 현장에서 사라진 연구 노트. 증거물 담당관은 인계받은 적 없다고 주장. 하지만 현장 감식팀은 분명히 나에게 인계했다고 진술. 중간에 누군가 노트를 빼돌렸다. 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파고들지 말라고 경고. 10월 21일 익명의 제보 전화. 수화기 너머로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 윤 박사가 죽기 전날 어떤 남자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함. 내 기술 훔쳐갈 생각 마 라고 소리쳤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당시 은성실업 사장이던 강태환과 비슷했다고 증언. 하지만 다음 날 제보자는 연락 두절. 앤드류 수첩의 메모들은 흩어진 퍼즐 조각과 같았다. 지우는 이 조각들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과거 논문, 학회 발표 자료, 대학원 시절의 이메일 백업 파일까지 인터넷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록들을 모두 복원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퍼즐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상에 알려진 어머니. 윤수희는 그저 평범한 박사급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지우가 파헤친 진실 속의 어머니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다. 특히 분자 단위자가 조립형 반도체 신소재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은성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핵심 기술, 노바머티리얼의 원형이었다. 김민석의 수첩에는 어머니의 주변 동료들을 탐문했던 기록도 남아있었다. 그 기록 속에서 지우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연애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야망 넘치고 매력적인 젊은 사업가 강태환. 그는 천재적이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던 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사랑을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어머니가 아닌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연인이었지만 동시에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이기도 했다. 강태환은 어머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는 그의 사업적 수완과 자신의 기술이 만나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순진하게 믿었다. 지우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이메일 하나를 찾아냈다. 강태환에게 보낸 편지였다. 태환 씨, 드디어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어요. 이 기술의 특허 출원만 끝나면 우리가 함께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노바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새로운 별이라는 뜻이에요. 당신과 나와 우리 기술의 미래처럼. 아니야. 지우는 특허 출원이라는 단어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즉시 특허청의 20년 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윤수희의 이름으로 출원된 특허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바라는 이름의 기술도 없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다른 이름을 입력했다. 강, 태, 환.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특허번호 KR10 XXXXX. 특허명 노바머티리얼 반도체 제조 기술. 출원인 강태환 단독.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출원 날짜.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지 정확히 사흘 뒤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연인의 배신에 맞서 싸우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내 기술 훔쳐갈 생각 마라는 절규는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강태환은 그 저항을 꺾기 위해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유일한 존재를 제거해버린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지유의 온몸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천재적인 재능,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미래, 그리고 그녀의 목숨까지 강태환은 그 모든 것을 짓밟고 자신의 성공 신화를 쌓아 올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기업가라고 칭송했지만 그의 실체는 살인자이자 도둑에 불과했다. 지우는 한동안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한쪽에는 온화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성공한 기업가로 추앙받는 강태환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세워진 거짓된 제국이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비였다면 이제부터는 복수를 위한 공격의 시작이었다. 지유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딸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마친 냉혹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내부 서버를 향한 첫 번째 공격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강태환이 어머니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돌려받기 위해 그의 거짓된 제국을 파멸시키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의 손톱이 엔터키를 누르며 하얗게 부서질 듯했다. 최진우 이사는 초조했다. 그가 지휘한 언론 플레이는 대성공이었다. 강지우는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희대의 사기꾼이 되었고 은성그룹은 오히려 동정 여론까지 얻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강지유의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돈을 요구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최진우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좋지 않은 징조임을 직감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상처 입은 짐승이 숨어서 반격을 준비할 때 보이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경찰청 내부에 심어놓은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누군가가 20년 전에 윤수희 변사 사건 파일을 열람했다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 접근한 흔적이 뚜렷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강원도에 있는 퇴직 형사 김민석의 주변을 낯선 여자가 맴돌았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최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젠장,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은 강지우의 진짜 목적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그들이 미디어와 대중을 상대로 시끄러운 쇼를 벌이는 동안 강지우는 조용히, 그리고 더 깊숙이 20년 전의 진실을 향해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여론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실체가 드러나면 은성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명백한 위협이었다. 최진우는 곧장 강태환 회장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더 이상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강지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습니다. 강태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최진우의 보고를 들으며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조바심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최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새싹은 더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시끄럽고 지저분한 방법이 아니라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치 불운한 사고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그것은 살인을 암시하는 명백한 제안이었다. 강태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 젊었던 윤수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위에 윤수희와 똑 닮은 눈을 가진 강지우의 얼굴이 겹쳐졌다. 지긋지긋한 망령이었다. 좋아. 강태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리해. 20년 전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명령은 떨어졌다. 최진우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어설픈 조폭이나 해결사를 쓰지 않았다. 그가 연락한 곳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고를 전문적으로 위장하는 팀이었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다. 강지우가 가끔 이용하는 외곽도로의 내리막길 구간, 그곳에서 대형 덤프트럭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그녀의 차를 덮친다. 완벽한 사고사.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우가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지우는 김민석의 수첩을 손에 넣은 후부터 수비가 아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격의 첫 번째 단계는 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최진우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 차량, GPS, 그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그녀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암호화된 메시지 속에서 청소, 화물 처리, 경로 확보 같은 단어들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동선 데이터와 그 단어들이 교차하는 지점이 나타났을 때 지우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자신을 향한 물리적인 제거 작전,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냉소가 피어올랐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그들의 공격은 그녀에게는 반격을 위한 최고의 기회였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 사고 예정일 D1. 지우는 자신의 소형차를 정비소로 가져갔다. 하지만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의 내외부에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 여러 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전후방은 물론 양쪽 사이드미러, 밑과 차량 하부에까지 모든 카메라는 외부 충격에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설정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장 확실한 증거 수집 방법이었다. D-Day. 지우는 최진우의 팀이 예측한 경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가쁘게 뛰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 시속은 오차없는 컴퓨터처럼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문제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백미러를 통해 언덕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거는 것이 보였다. 올 것이 왔다. 지우는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트럭 역시 그녀를 따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엔진 소리가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일부러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안한 운전을 하는 척했다. 추격자들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코너를 도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또 다른 세단 한 대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이었다. 완벽한 합작품이었다. 끼익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그녀의 작은 차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우는 계산해 두었던 대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긁혔고 그 충격으로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동시에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이 도로 옆 수풀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것과 덤프트럭이 그녀의 차를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몇 미터를 더 날아갔다. 곧이어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트럭 운전수는 불타는 잔해를 한번 쳐다보고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을 가로막았던 세단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임무완수. 그들은 최진우에게 성공을 보고했다. 한참 후 주변이 조용해지자 지우는 숲을 속에서 기어나왔다. 온몸이 흙투성이었. 팔과 다리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불타는 자신의 차를 잠시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그녀의 오피스텔. 지우는 구급상자를 꺼내 스스로 상처를 치료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메인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니터에는 방금 전에 끔찍했던 사고 영상이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다.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 세단이 퇴로를 막는 장면, 그리고 트럭 운전수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의 클라우드 서버에는 모든 영상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 영상이 아니었다. 살인 미수의 완벽한 증거였다. 지우는 영상 속에서 트럭 운전수의 얼굴을 캡처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다. 몇 초 후 신상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전직 특수정보사령부 출신, 현재는 최진우 이사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빙고. 지우는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팔에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진우, 이제 당신 목에 걸 방울은 내가 준비해뒀어.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다. 최진우 이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강지우라는 이름의 가시가 마침내 제거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일제히 외곽도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은성 스캔들의 K양이 운전하던 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전소했으며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사의 과실과 차량 결함에 무게를 둔 단순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태원 회장 역시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최진우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약속하며 말했다. 역시 최 이사야. 마무리가 깔끔해.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군.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성가신 문제가 마침내 처리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시나리오의 균열을 일으키는 자가 내부에 있었다. 박동철, 10년 전까지 은성그룹의 보안팀장이었던 남자였다. 그는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으로 강태환의 신임을 얻었지만 최진우가 실세로 떠오르면서부터 그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최진우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비리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비운의 인물이었다. 현재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그는 TV를 통해 강지우의 사고 소식을 접했다.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내리막길, 브레이크가 파열된 덤프트럭, 완벽하게 불타버린 차량.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최진우가 선호하는 바로 그 방식이었다. 박동철은 그동안 강지우 스캔들을 반신반의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고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라면 그 여자가 주장하던 것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치명적인 비밀을 건드렸던 것이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최진우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이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박동철은 자신의 옛 보안팀 시절에 지식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강지우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가 남겼을 법한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했고 마침내 암호화된 보안 메일을 통해 그녀에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냈다. 그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은성그룹 내부에서만 사용했던 비상보안 코드를 메시지에 함께 남겼다. B7구역의 올빼미가 새벽을 알린다.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기도 하다. 메시지를 받은 지우는 즉시 발신자의 IP를 추적하고 그가 보낸 보안 코드의 진위를 파악했다. 박동철, 그녀가 조사했던 은성그룹 관련 인물 리스트에 들어있던 이름이었다. 최진우에게 숙청당한 전직 보안팀장.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다. 지우는 신중하게 그와의 만남을 결정했다. 며칠 후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의 주차장.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마주 앉았다. 박동철은 세월의 흐름만큼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 역시 살아있었군. 최진우, 그자가 당신을 너무 얕봤어. 박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저를 찾으셨죠? 지우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물었다. 최진우를 무너뜨리고 싶으니까. 그자는 은성을 괴물로 만들었어. 나도 그 괴물에게 모든 것을 잃었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큰 도움은 못 돼.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는 알려줄 수 있지. 박동철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20년 전 당 회장이 윤수희 박사를 만날 때 사용하던 비밀 아지트가 있었어. 평창동에 있는 고급 빌라야. 회사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된 곳이라 아무도 모르지. 당시 보안 책임자였던 나만 아는 장소였어. 지우의 눈이 빛났다. 윤 박사가 죽고 난 뒤 최진우 지시로 내가 그곳을 정리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 최진우는 다른 건 다 버려도 좋으니 만년필 하나를 꼭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했어. 집을 다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았지. 아마 윤 박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그 안에 숨겨두었던 것 같아. 박동철은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지유에게 건넸다. 그 빌라는 아직 그대로 있을 거요. 강 회장이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흔적을 남기기 싫어 팔지도 않고 그대로 뒀지. 어쩌면 당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날 밤 지우는 박동철이 알려준 평창동의 빌라 앞에 섰다. 고급 주택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빌라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스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도구로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20년의 시간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인테리어는 빛이 바랜 채 과거의 영광만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우는 마치 성질을 탐사하듯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흔적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책장에 꽂힌 낡은 과학서적, 화장대에 놓인 빛바랜 향수병. 지우는 어머니의 채취라도 맡으려는 듯 그것들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는 박동철이 말한 만년필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랍과 금고, 책 사이까지 다 뒤져도 만년필은 보이지 않았다. 최진우조차 찾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분명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곳에 그것을 숨겼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거실의 거대한 책장에 멎었다. 어머니는 과학자였다. 그녀라면 분명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했을 것이다. 지우는 휴대용 전파 탐지기를 꺼내 책장 주변을 스캔했다. 그러자 책장 뒤편, 특정 지점에서 미세한 금속 반응이 잡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무거운 책장을 밀었다. 그리고 책장이 가리고 있던 벽의 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 납으로 둘러싸인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파 탐지를 피하기 위한 장치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벨벳 천 위에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우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분해했다. 역시나 펜의 몸통 안에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을 초소형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20년 된 녹음 파일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지우는 헤드셋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20년 전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흘러 들어왔다.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찬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 기술이야. 이건 내 목숨이나 다름없어. 당신이 뭔데 이걸 통째로 훔쳐가려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악마처럼 차가운 강태환의 목소리.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군. 수희 씨, 당신 같은 연구원은 도구일 뿐이야. 이 기술로 제국을 만드는 건 바로 나, 강태환이라고.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텐데. 싫어. 절대 안 돼. 당신이 날 속였다는 거, 내 모든 걸 훔치려는 사기꾼이라는 거, 세상에 다 밝혀버릴 거야. 그 순간 강태환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당신이, 과연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까? 괜한 짓 하지 말고 조용히 덮어.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당신 뱃속의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뭐라고 아이라니. 당신, 어머니의 충격받은 목소리 뒤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의 짧은 비명과 함께 녹음은 끊겨 있었다. 지우는 헤드셋을 벗었다. 오피스텔의 깊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뼈를 태울 듯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자신을 임신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손에 들린 만년필이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자 복수를 위한 검처럼 느껴졌다. 이제 모든 조각은 맞춰졌다. 그녀는 이제 이 녹음 파일을 들고 괴물의 심장을 향해 직접 걸어 들어갈 것이다. 강지유의 오피스텔. 헤드셋 너머로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를 들은 이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슬픔과 분노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집어삼켰지만 동시에 강철보다도 단단하게 벼려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영혼이 깃든 복수의 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녹음 파일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세상에 공개한다면 강태환은 분명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것이다. 그가 가진 언론 권력은 흙을 백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괴물이 스스로 진실의 심판대 위로 걸어 올라오게 만들어야 했다. 지우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수많은 언론인들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강태환의 돈과 권력에 매수되지 않을 끈질기고 정의로운 기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은성그룹의 개인적인 원한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였다. 한 명의 이름이 떠올랐다.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 탐사의 오경민 기자.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사에서 에이스로 불렸지만 몇 년 전 은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다가 최진우의 압력으로 해고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맹수 같은 기자였다. 완벽한 파트너였다. 지우는 오경민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원본 녹음 파일 전체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교묘하게 편집된 30초짜리 오디오 클립 하나만을 첨부했다. 파일에는 음질이 심하게 훼손된 채 어머니의 목소리 내 기술 훔쳐갈 생각마와 강태환의 목소리 당신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야 많이 담겨 있었다. 살인이나 아이에 대한 언급 등 결정적인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마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서 겨우 복원해낸 불분명한 증거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최근 비극적으로 사망한 강지우 씨가 남긴 유품에서 발견된 파일. 20년 전 윤수희 박사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오경민 기자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비록 음질은 조악했지만 베테랑 기자인 그의 직감은 이 파일이 가진 폭발력을 감지했다. 그는 해고의 아픔을 안겨준 은성그룹을 향해 칼날을 겨눌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 몇 시간 후 코리아 탐사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터져나왔다. 충격 단독. 구강지유. 사망 직전 의문의 녹음 파일 남겨. 20년 전 윤수희 박사 사망. 미스터리 재점화.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다. 불분명한 음성 파일의 존재. 기술을 둘러싼 의문의 다툼. 그리고 강지우의 시기적절한 사고.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대중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 죽은 줄 알았던 강지우 스캔들이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 은성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은성타워.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계집애. 죽은 거 아니었어. 강태환이 최진우에게 고함을 질렀다. 최진우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경민 기자의 기사에 첨부된 녹음 파일을 떨리는 손으로 재생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2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난 최진우의 얼굴에. 그러나 당혹감 대신 안도감과 오만함이 스쳐 지나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협박입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음질도 조악하고 결정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의 발악일 뿐입니다. 강지우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넘겼거나 혹은 제3의 인물이 이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수작이겠죠. 강태환 역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다. 최진우의 말대로였다. 조작이라고 우기면 그만인 허접한 증거였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죽은 계집애가 남긴 쓰레기, 조각 하나로 자신을 위협하려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이 기회에 모든 의혹의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강태환의 눈이 번뜩였다. 침묵은 의심만 키울 뿐이야.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밝히겠네.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만류했다. 회장님, 지금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 강태환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내가 왜 숨어야 하지? 나는 피해자야. 저들이 나를 음해하고 있어. 내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저 조작된 녹음 파일을 틀어주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겠어.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동정 여론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기회야. 그것은 강지우가 바라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다음 날 은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강태환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최근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은성그룹으로 집중되었다. 그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기자회견 예고 뉴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의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최진우가 살인 청부를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 덤프트럭 운전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고 영상, 은성그룹의 비자금으로 언론과 댓글 부대를 매수한 금융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어떤 잡음도 없는 선명한 원본 녹음 파일. 지우는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수신인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사, 그리고 검찰청 특수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그녀는 예약 발송 버튼을 눌렀다. 발송 시각은 강태환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정확히 10분 뒤로 설정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우는 모니터 속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강태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버지, 제가 차린 마지막 무대에 오르시는군요. 부디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시길. 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열기로 터져나갈 듯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이 하나의 장소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뒤에는 최진우 이사가 그림자처럼 서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연기의 대가였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여 최근의 소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비운의 여인 강지우의 죽음에 대해 애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강지우 양을 개인적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가진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조용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극적인 선택을, 아니,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이용해 저와 은성그룹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고 몇몇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 음해 세력은 출처불명의 조작된 파일을 가지고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제가 직접 그 파일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러분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강당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지우가 유출했던 30초짜리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불분명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강태환은 파일 재생이 끝나자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그들이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불분명한 이 파일을 가지고 저를 살인자의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대강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빛 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경악했고 최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연단 위의 강태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죽은 줄 알았던 강지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회장에서 울부짖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수백 명의 인파를 가르며 소음의 바다를 침묵시키며
연단을 향해 걸어왔. 기자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 바로 앞에 멈춰서서 넋이 나간 강태환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이네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 트신 파일은 음질이 너무 조악하군요. 제가 가진 원본은 이것보다 훨씬 깨끗한데 말이죠. 지유는 품속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최진우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치기도 전에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강당 전체에 수정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20년 전의 진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절규, 강태원의 냉소적인 협박, 기술을 훔치려는 파렴치한 욕망, 그리고 당신과 당신 뱃속의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아이.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태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어지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정적,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쉬는 것을 잊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의 기록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다. 바로 그 순간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지우가 예약 발송해둔 증거 파일이 도착한 것이었다. 기자들은 홀린 듯이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경악으로 점점 더 커졌다. 최진우의 살인 청부 지시, 강지우의 차를 들이받는 덤프트럭의 선명한 영상, 언론 매수를 위한 비자금 거래 내역, 모든 퍼즐 조각이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원과 최진우가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강태환이 마침내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저건 다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연단 아래로 뛰어내려 지유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진우는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성난 기자들과 이제는 그에게 등을 돌린 경호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황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인파를 해치고 연단으로 향했다. 한 검사가 강태원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원 씨, 당신을 윤수희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강지우 씨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강태환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철의 군주라 불리던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진우 역시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체포되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황제의 비참한 몰락을 쉬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강지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태환을, 자신의 아버지를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20년간 그녀의 삶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앞에 마침내 한 송이 국화꽃을 바치는 딸의 늦었지만 비로소 완성된 애도였다.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 강태환 회장의 기자회견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몰락의 무대가 되었다. 그날 이후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하룻밤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은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쳤고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다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수십 년간 은성그룹과 유착관계를 맺어왔던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은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다. 강태환이라는 왕을 잃은 제국은 그렇게 하루하루 해체되어 갔다. 강태환과 최진우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지우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법정에서 강태환은 끝까지 모든 것이 조작된 음모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주장은 처절한 광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반면
최진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죄를 일부 인정하며 강태환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 몇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 강태환에게는 살인교사, 살인미수교사,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의 충실한 개였던 최진우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20년 만에 마침내 정의는 구현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지우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섰다. 변호사들은 그녀에게 법적으로 강태환의 유일한 상속인인 그녀가 몰락한 은성그룹의 남은 재산과 경영권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액수는 회사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비운의 상속녀로서 아버지의 제국을 재건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강지우는 조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평온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저는 강태환 씨의 친생자로서 갖는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것은 그의 더러운 돈과 탐욕으로 세워진 제국을 물려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위대한 과학자였던 제 어머니 윤수희의 딸로서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인자의 딸, 재벌의 상속녀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제 어머니 윤수희의 자랑스러운 딸, 강지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탐욕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였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검찰에 압수된 은성그룹의 불법 비자금과 범죄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과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법원은 이례적으로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몇 달 후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재단 하나가 문을 열었다. 윤수희 과학재단.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과거 어머니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과학자들을 후원하는 것이었다. 강태환이 어머니의 기술을 훔쳐 쌓아 올린 돈이 이제는 제3의 윤수희를 키워내는데 쓰이게 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명예회복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조금씩 강태환이라는 이름을 잊어갔다. 대신 윤수희라는 이름이 재단을 통해 매년 새로운 천재 과학자들을 배출하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과거 외딴 곳에 쓸쓸히 묻혀있던 묘는 이제 햇살이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으로 옮겨져 있었다. 낡은 묘비는 새로 단장되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대를 앞서간 과학자, 별을 사랑했던 윤수희, 이곳에 잠들다. 지우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 묘비 옆에 가만히 놓아두었다. 이제는 어머니 곁으로 돌려드릴 시간이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꿈꾸셨던 세상, 어머니의 이름으로 제가 조금씩 만들어 갈게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어머니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20년간의 지독했던 싸움은 끝났다.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복수라는 굴레도 사라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어갈 새로운 꿈이 생겼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 점의 구름도 없는 눈부시게 평화로운 하늘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꼈다.